지금부터 2024 헌나 8 대통령 탄핵 사건의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소추위원 나오셨죠? 김희수 변호사님, 송도환 변호사님, LKBN 파트너스 이광범, 장순우, 김현건, 성관정 변호사님, 20 김선유 변호사님, 시민 김남준 변호사님, 도시 이검규 변호사님, 다산 서상범 변호사님, 클라스 한결의 박혁, 이원재, 권영빈, 김진환 변호사님, 세록, 전형호, 황영민 변호사님, 김정민 변호사님, 예,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다. 조대현 변호사님, 예, 배보윤 변호사님, 배진한 변호사님, 도태우 변호사님, 서성건 변호사님, 청령의 윤갑근 변호사님, 삼성의 김계리 변호사님, 에이스 최거훈 변호사님,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님, 동진의 석동현 변호사님, 정상명 변호사님, 송진호 변호사님, 이동찬 변호사님, 오욱한 변호사님, 황교안 변호사님, 김지민 변호사님. 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면 확인하고요. 준비 서면 진술, 증거 체부, 정인 신문, 나머지 증거 관계 정리,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인 반대 신문상 제출에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인 반대 신문 사항을 1일 전에 제출해 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동영상 상영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심판 사무과 직원이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요청했음을 확인했고, 그러나 심판 사무과 직원이 정인에게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제공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겠습니다. 2월 7일 청구인 측에서 이상민 정인에 대한 주신문 사항, 신원식 정인에 대한 주신문 사항 2월 8일, 2월 10일 증거 제출서 10, 11, 12 증거 제출, 의견서 1, 2 준비서면 4, 백종욱 정인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 조지호 정인에 대한 주신문 사항 수정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2월 7일 증거 제출 증거 설명서, 2월 8일 인정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 중앙지방검찰청 증거 설명서 증거 제출 증거 채택에 대한 의견서, 2월 9일 인정등본 송부 촉탁 신청 보정서, 2월 10일 소송 위임장 증인 신청서 강의구, 박경선, 신용의 각 증거 제출 및 증거 설명서, 서정 제출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정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 신원식 정인에 대한 반대 신문사항, 답변서 6, 김봉식 정인 주신문사항, 김용빈 정인 반대 신문사항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준비서면 요지를 진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청구인 측 10분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구인 측 대리인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 쟁점, 피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를 전혀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 측은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당의 입법 독재 주장이며, 두 번째, 부정선거 주장이며, 세 번째, 아무런 피해 없는 계엄 주장입니다. 하나하나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의 입법 독재 주장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의 반복적인 탄핵소추 등으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립 속에서도 타협과 양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며 정당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독선과 일방의 정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야당과의 대화를 일관되게 거부했습니다. 마침내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의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피청구인의 독선과 불통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도 일방의 정치는 계속되었습니다. 25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타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자행했다는 입법 독재의 실제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 삭감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 총액 대비 0.6%에 불과한 액수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추가 경정 예산의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정 마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입법 방해입니다. 입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여소야대 국회라면 야당의 협력을 얻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입법 방해 주장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입법을 원하는 시기에 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다름 아닙니다. 탄핵소추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며 책임입니다.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것입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 권한 행사가 과도하였다면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야당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갈등과 대립의 정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정치권이 지켜왔던 최소한의 원칙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반국가 세력으로 비난하지는 않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야당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야가 국회 내에서 정치적 공방을 벌인 것이 국가 비상사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비상사태에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 비상계엄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 수단을 정치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결국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주장은 허구이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선거 부정 주장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규모 선거 부정 등에 의한 의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의 제보를 받은 경우 정상적 대통령의 법적 대응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정상적 대통령이라면 제보받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선거 관리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거 부정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배척된 선거 부정론에 기대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점검했고 그 지적사항이 보완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엄을 선포했고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것의 위험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스스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또한 선거에 계속 참여하는 정당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제기하기에 적당한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헌법 수호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선거 부정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면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릴 것입니다. 헌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선관위의 신뢰에 대한 침해를 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사명과 책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해서 서버를 압수수색하고자 했습니다. 선관위 직원을 체포 구금하여 조사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것은 헌정 질서 침해 행위입니다. 결국 선거 부정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 주장은 허구적 주장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위헌적인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경고성 계엄 주장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은 국회에 대한 경고를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군 병력을 국회에 침투시킨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 수단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비상계엄은 경고용이 아닌 헌정질서 전복의 실행 행위였습니다. 피청구인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국회로 달려온 국민들 때문이었고 출동한 장교와 장병들이 위법한 명령에 적어도 소극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이며 그 덕분에 국회가 신속한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정 질서는 심각한 침해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신뢰가 파괴된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혼란과 혼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국민은 항상 비상계엄 선포와 독재 정치의 도래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짜리 계엄이라거나 아무런 피해 없는 계엄이라는 변명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권력욕으로 왕을 시해한 맥베드가 이렇게 변명을 한다면 얼마나 비겁한 변명이겠습니까? 왕의 심장에 꽂았던 칼을 빼라고 해서 빼냈는데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2분짜리 사례가 어디 있는가? 왕에게 경고하기 위한 반역이었을 뿐 진짜 반역은 아니었다라고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모든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헌정 파괴 행위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아직도
헌정 질서 파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극도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신속히 파면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구인이 시간을 조금 초과했기 때문에 피청구인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변론하십시오. 네, 양해해 주신다면 네, 하십시오. 앉아서 하겠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국회의원 소집을 물리적으로 방해한을 시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2월 4일 국회가 봉쇄된 모습입니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유혈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 외곽의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김영은 국방장관과 상의하여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이는 계엄법 구조 1항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용현 장관이 법정에서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게 비상계엄 당시의 엄정한 국정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취지가 강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군 투입의 인원은 250명 정도로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숙련된 강부들로만 편성하였고 실탄 지급이 금지되었으며 유혈 사태의 절대적 방지를 지시하여 군사력 남용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에는 군 병력만으로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경찰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여 군 개입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민관 질서 유지 체계를 존중하였습니다. 또한 계엄 직전에 계엄 당일 일관하여 국회의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차단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출입 차단 명령하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회 외곽 둘레는 약 2.5km이고 국회 의사당 건물 둘레는 570여 미터입니다. 따라서 국회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봉쇄의 경우에 필요한 인원은 1m당 1명의 인원을 배치하는 경우 3km를 따라 최소 3,000명이 필요하고 개별 출입문에 추가 인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최소 5,000명 내지 7,00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국방장관이 요청한 군의 병력 수는 280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인원수로서 국회가 전면적으로 봉쇄가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실제로 그러하지도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엄 선포 대국민 담화 이후에 병력 이동 지시를 하여야 한다고 김영현 장관에게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담화 이후에 정군 지휘관 화상회를 소집하고 그 이후에 군 병력을 이동 지시하였습니다. 계엄 당일은 국회 개원 시간이었고 평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담화 이후의 병력 이동은 국회 출입 완전 차단이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실행시킨 정관은 애초부터 피청구인에게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등의 국회 출입을 완전히 봉쇄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시민들이 국회로 몰릴 것으로 생각해서 안전사고나 질서유지 차원에서 통제를 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일 23시 6분경부터 37분경 사이에 경찰은 신분증을 확인하여 국회의원 및 관계자의 출입을 허용하였습니다. 23시 10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이 피청구인과의 통화에서 김봉식 건의에 따라 신분증 확인 후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통령은 적절히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국회 봉쇄로 출입이 불가하여 국회의원 자신의 의결권이 침해된 경우로 주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원 등을 체포 구금을 시도하였다는 피청구인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원 등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김영은 장관은 이 법정에서 증언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정치인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본인도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는 포고령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 등의 근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로 얘기하였을 뿐이고 체포 지시는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반면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23시 6분경에 여인영으로부터 국회가 봉쇄되고 있고 그 체포조가 나가 있어서 이 서재 파악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이 증언이 23시 6분경은 방첩사 요원이 평균 출동 시간인 2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따라서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그 당시에는 방첩사령관 부대가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장원은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실에 감금 조사할 예정이어서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부탁드린다고 홍장원에게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에 대해서 방첩사에는 구금 시설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장원의 진술은 진실성과 신빙성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회의장에 의결정적서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고 무장병력을 보내는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려 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해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곽정근, 이준을 포함한 어떤 누구에게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당시 15명 내외의 특정사 군인들이 본관 내에 들어가 있는 군인들이 본회의장이 어디인지도 찾지 않았을 뿐더러 국회 로비에 정문을 찾는다고 우왕좌왕하였을 뿐입니다. 곽정근은 검찰 진술에서 0시 30분경에 피청구인이 전화를 두 번째 걸어서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고 하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은 빨리 데리고 나와라 지시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질서 유지에 위해서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 해제 결의가 있으면 바로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해야 하니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은 국회 출입을 막지 말라고 수차례 걸쳐서 김영은 장관에게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시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을 지시를 곽정근에게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엄중한 사안을 김영은 장관이 아닌 곽정근에게 지시할 리는 더욱더 없습니다. 곽정근이 국회의원을 빼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자신은 국회가 아닌 지휘통제실에 있었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안에 있던 707 단장인 김현태에게 이를 지시를 반드시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현태의 이 사건 심판 증언에서야 하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고 이동 중에 안기백 국회의원을 만났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현태의 진술에 의하면 국회의사당 창문을 부수고 국회에 들어간 이유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의도가 전혀 없고 질서유지 차원에서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수방사령관은 이준우는 본 심판정에서 국회에 출동할 당시에 피청구인과 김용현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이 선거관리위원회 투입해서 서버와 직원의 휴대폰을 불법 압수수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봅니다. 헌법 제77조 3항과 계엄법 9조 1항에 의하면 계엄 선포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에는 2023년 10월 국정원의 중앙선거의 선관리 전상 시스템 점검 결과 선관위의 비협조로 극히 일부의 장비만 점검했는데도 심각한 보안 문제가 확인돼서 계엄 선포되면 선거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해달라고 김영은 장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조치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하는 거리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것이고 계엄하에서 영장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영역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 자체가 헌법 법률 위반에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국회 보조금 등 문건과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물론 김영현 장관 역시 비상계엄이 국회 해제 요구로 인하여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김영현 장관은 이를 전제로 해서 계엄령 선포에 맞춰 형식적으로 포고령과 문건을 작성한 것일 뿐이고 이 해당 내용을 실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면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와 같은 입구 창설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실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무총리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였다면 국무총리에게 이야기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건만으로서 헌법 법률 위반이 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정당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하면 대통령 탄핵을 인용 여부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라야 하고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행위들이 과연 헌법 질서를 뿌리쳐야 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유행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비상계엄 권한 자체는 헌법 77조에 의한 합헌적인 국가 긴급권의 행사입니다. 의원들이 출입이 막히지 않았고 국회 의장 의원들은 모두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만큼 의정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계엄 해제 결의가 진행되었고 비청구인 역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즉시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헌법 질서의 전복 기도나 대통령 군이 치는 배신 행위가 였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거대 야당의 잇단 탄핵 소추의 남발과 입법 폭거와 핵심적인 예산 삭감에 따른 행정사법 기능의 마비, 안보 치안의 위기, 선거관리 시스템 보안의 심각한 취약 등 국가 위기의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피청구인의 고뇌에 찬 판단으로서 헌법 질서 전복 기도나 대통령의 국민 신임의 배신 행위로 치부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시어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수호의 장치로서의 탄핵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함부로 무너뜨리는 과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증거 체부를 하겠습니다. 증거 채택 기준에 관하여 피청구인 측이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영식 재판관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도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기준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2023 헌나 1 결정,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그리고 2023 헌나 2 결정, 검사 안동환 탄핵 등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 법칙의 완화 적용에 관하여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증거 관련해서 청구인 측이 갑제 49호증 1부터 갑제 61호증 1, 2 제출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 갑제 51호증 1, 2, 갑제 52호증은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을 145호증 1 내지 142의 2가 각 진술조서 녹취록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기에 전체를 증거로 제출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양측이 모두 증거 동의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갑포증에 대해서 저희들 부동의 전체 부동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갑포증은 좀 이따 검토하기로 하고요. 을 140호증의 1 내지 을 142의 2는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다음 부동의하기 때문에 갑 49호증의 1 내지 나머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갑 49호증 1 이후 61호증 1, 2까지 말합니다. 네, 전부 부동의합니다. 네. 부가로 말씀드리면 증거 법칙에 하더라도 주요 내용이 그 진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진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일반 형사재판이든지 본인이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증거 법정에 현출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전부 그 변호인 입회한다 하더라도 내용은 진술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법정에서 신문을 통해서 반대 신문을 통해서 탄핵을 된 후에 증거 가치를 판단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증거 채택 기준을 설명한 바에 따라 갑 49호증 1, 3 내지 9, 14 내지 20은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갑 54호증 1부터 갑 57호증까지 갑 60호증 1, 2, 61호증 1, 2는 기재 일시에 해당 언론 매체에서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 사실을 증명하는 한도에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갑 58호증 1, 59는 공문서로서 증거로 채택합니다. 네. 네, 하십시오. 네, 전문법칙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규정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따라서 전문법칙을 완화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전문법칙이 그러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는 말씀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 헌법재판은 특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단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파면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법칙이 더 강화돼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추가 하나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그 해석과 관련하여서 일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개별 사건의 경우에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되지만 어떤 헌법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어떤 지침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어떤 법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준용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인 판단을 내리겠다. 그럴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그 규정을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소송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선례가 그렇다든지 또는 평의가 그렇게 거쳤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법리에서 그렇게 구성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피청구인들,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그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추후 평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청구인 측 서정을 체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을 143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셨죠? 143 네, 그렇습니다. 하셨죠? 네. 우리가 검토할 때는요, 143호정의 녹취서의 총녹음 시야가 대화 내용을 보면 녹음된 전체 대화가 녹취된 것으로 보이고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 측이 의문을 갖는 것은
을 143호증의 녹취서 기재 내용이 녹음 원본과 다르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일부만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전부 제출해서 사실은 저희 증거를 채택하시면 상대방이 제출했던 거 포함해서 전체에 대해서 채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 취지로 제출한 겁니다. 그렇다면 을 143호증은 탄핵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다음 청구인 측은 을 147부터 163까지 증거 의견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147부터 7, 163. 163까지. 예. 우선 147호증은 동의하겠습니다. 예, 일정 취지만 부인하고요. 예, 그리고 148호증의 1은 부동의하겠습니다. 예, 148호증의 2는 제한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149호증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150호증은 투표지 사진 부동의하겠습니다. 예, 151호증은 뭐 기사로 보여서 제한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2호증부터 154호증의 2까지는 동의하고 입증 취지만 부인하겠습니다. 예, 155호증도 제한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예, 156호증 이하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오후에 김용빈 반대 신문할 때 제시할 용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점심시간 때라도 확인을 하고 오후에 인부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세부를 말하겠습니다. 동의한 거는 다 채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증거로 동의한 것은 다 그 범위 내에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149, 150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에서 촬영자, 촬영 장소, 일시를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149, 150요. 네. 그다음 156부터는 나중에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163도 작성 명의자 출처를 좀 밝혀주십시오. 그렇다면은 155까지는 체부를 결정했고요. 156 이하는 청구인 측에서 증거 인부를 말씀하시면 그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SK텔레콤에 대한 문서 제출 요구 결정은 2월 6일 날 발송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 1월 20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회신이 2월 10일 도착했고요. 2월 8일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송부 촉탁 신청서 보정서 2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정등본 송부 촉탁 이렇게 다 제출하셨죠. 피청구인 측에서 예, 아까 확인했으니까요. 그 다음 2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정등본 송부 촉탁에 대해서는 평의를 거쳐서 체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특전사 707 부대 부단장 이광희의 진술서에 대한 기록 인정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하셨는데 사건 번호를 좀 특정해 주십시오. 예, 그 신청은 철회하겠습니다. 예, 처리하시고요. 예. 그다음 정인신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전에 잠시 어제 저희가 네, 증인 신청을 한 건 했었는데 혹시 누구 말씀하십니까? 강의구 증인 그건 신청. 아까 제가 확인했고요. 오늘 재판 끝머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 평의가 안 됐기 때문에 평의를 거쳐서 체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상민 정인 나오셨습니까? 재판장님, 정인신문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피청구인 본인에 대한 형사기록 송부 촉탁 신청을 진작에 해가지고 예. 송달이 된 것 같은데 아직 검찰에서 회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회신 독촉을 한번 해주셨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이상민 정인 나오셨습니까? 예. 네, 하십시오. 예를 들면 검찰이면 검찰, 또 뭐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뭐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막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들끼리도 서로 막 상충되는 것들이 많고, 또 지난번에 홍 장원이나 뭐 다른 관계자들 우리가 여기서 직접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들의 그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거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관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뭐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그 재판관님들께서 하시더라도 이거를 만연히 그냥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이 근본 구조가 이게 뭐 검찰 수사다 뭐 이렇게 딱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의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변호인 그 동석 허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변호인 나와 계시죠? 예, 허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언 거부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인의 정언으로 본인이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정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선설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정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